1편에 이어 드디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3년 3월 중반부터 4월 초반까지의 작업 과정이니 땅을 구입한 지 대략 4년 만에 착공인 것이죠. 그럼 계속 계략적인 과정을 올려보겠습니다. 건축 계약을 합니다. 2010년에 공사업자를 잘못 만난 뒤로 심사숙고 끝에 정상적인 업자를 섭외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업자는 우선 견적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합니다. 고용 및 산업재해 관련 보험에 가입합니다. 산업재해 보험이란 1964년에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로서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또는 보상해주기 위해서이며,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고민 끝에 산재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래저래 집 하나 짓는데 별의별 비용이 들어갑니다. 요즘 어떤 새끼들이 토지 공개념이란 회계망측한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오는데, 작든 크든 왜 내 재산을 자꾸 건드는지 지들이 세금 대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한 세상 나름 열심히 살다가 땅 사고 집 지으니까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그게 네 건데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돈 내라네요. 또 깡패 새끼들도 아니고. 토지 관련한 제도들이 있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 유유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 초과 이득세 등 참 많기도 하죠. 이게 다 적용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원생활을 하려면 다 팔고 떠나라는 거죠. 팔되 여태 이익 낸 것은 토해내시고, 그러니 그런 복은 포기하시라는 거죠. 재산만이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행복은 정부가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원생활 따위는 꿈도 꾸지 말란 말입니다. 지들만의 세상이죠. 드디어 목조 자재들이 들어옵니다. 견적서를 토대로 자재들과 건축업자와 작업자들이 도착합니다. 숙박, 식사 등은 알아서 해결하는 걸로 하는 등 불필요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1층 토대와 밑갈도리를 시공합니다. 토대는 방통시 박아둔 앙카볼트에 고정시키는데 이것에는 적당한 간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둥과 겹칠 땐 옆에 세트 앙카로 시공하죠. 2x6 방부목과 구조재를 3단 쌓으면서 대폐질까지 해가며 수평을 잡습니다. 이게 모두 기초공사 시 수평을 제대로 잡지 못한 탓입니다. 벽체의 모서리에 들어갈 백커와 창틀 문틀이에 들어갈 헤더를 만듭니다. 헤더란 창문이나 문틀이에 설치되는 일종의 작은 보호 역할을 하며, 백커는 골조 모서리나 벽체를 연결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구조재입니다. 헤더와 백커에도 단열재를 넣어야 합니다. 이 녀석들은 한번 설치되면 단열재를 채우기 어려운 구조로서 벽체가 형성되므로 미리 단열을 합니다. 드디어 1층의 첫 벽면이 될 골조가 세워집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며 드디어 집이 지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모든 골조의 기준이 되므로 수직 수평에 특히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1층의 벽체를 모두 세웁니다. 각 벽체는 도면을 검토하면서 바닥에서 조립한 후 두세 명이 달라붙어 이렇게 세운 후 수평 수직을 보아가며 토대와 옆 구조물에 고정시킵니다. 1층의 벽체 위로 이중 깔돌이를 설치합니다. 건축에서 보면 용어들에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건 별 수 없이 자주 불러보며 반복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 용어도 상식선에서 붙여진 것이니 조금만 유추해보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 우리가 작은 집 하나 짓기에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중깔돌이란 각각의 벽체가 세워졌지만 아직까지 서로 맞물려 있는 힘이 약해서 그 골조들 위로 구조재를 한 겹 더 깔아 보강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1층에 천장장선을 제작 설치합니다. 1층에서 보면 천장장선이고 2층에서 보면 바닥장선이 됩니다. 구조재의 폭은 충진되는 단열재와 성능에 따라 결정합니다. 천장의 장선은 1층과 2층 사이의 구조물로 이곳에 단열재를 충진할 것이고, 전선, 랜선 등이 포설되며 나중에는 합판이나 석고보드로 가려질 것입니다. 장선 위에 바닥면으로 TNG 합판 18mm를 깝니다. OSB 합판에는 11mm와 18mm 두께가 있는데 11mm는 벽면과 청정용이고 18mm는 바닥용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합판의 시공 시에는 합판끼리의 사이를 못 하나 정도의 틈을 두어서 시공하는데, 이는 목재의 수축 팽창을 염두에 두는 시공 방법입니다. 2층의 토대를 설계도로 시공하고 백커와 헤더를 만듭니다. 2층의 골조는 1층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3층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토대를 깔아 공간을 구분 지으면서 아래층이 받을 힘도 고려해야 합니다. 2층의 첫 벽면이 되는 골조를 세웁니다. 1층에서와 같이 새로운 느낌이지만 바닥이 거의 수평 상태이므로 1층의 골조를 세울 때보다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층의 벽체를 모두 세웁니다. 1층의 전망과 2층의 전망은 그 느낌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2층 집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층의 벽체 위로 이중깔도를 설치합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2층에 세워지는 골조들도 그 위에서 한 번 더 잡아주어야 합니다. 벽 구조들이 맞물리는 부분을 서로 잡아가면서 한 겹 더 시공하는 것이요. 2층에 천장 정선을 설치합니다. 2층 천정에도 단열재가 들어야 하므로 천장 정선을 설치합니다. 단열 성능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폭이 넓은 구조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붕이 올라설 것이기에 지붕의 경사도에 맞춰 끝부분은 절단하여 시공되어야 합니다. 장선 위의 바닥면으로 TNG 합판 18mm를 시공합니다. 이제 골조와 바닥은 모두 시공이 된 상태입니다. 벽면에 OSB 11mm 합판만 붙이면 탱크가 밀어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지붕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마룻대를 시공합니다. 이 마룻대는 지붕의 구조재가 사선으로 뻗어 올라가 양쪽에서 맞닿는 곳으로 그 자체로는 큰 힘을 받지 않으므로 수평 수직 상태로 버티고만 있으면 됩니다. 2층 지붕의 구조재인 평석가래가 시공됩니다. 석가래들은 지붕의 양쪽 경사도가 다르지 않다면 동일한 길이와 구조로 재단되며 계산된 일정한 간격으로 미리 설치된 마룻대와 연결하면 됩니다. 만약 지붕의 구조가 복잡하다면 그 길이와 재단 방법은 현격하게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지붕의 구조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2층 지붕의 아래는 다락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구조상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제입니다. 그런데 다락을 둔다는 것이 공간 활용으로 분명 유익하지만 건축비에서는 일반 공간의 면적 대비 2분의 1의 비용으로 계산되므로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2층 위 석가래 시공이 끝나면 1층 거실 위도 석가래를 시공합니다. 이 집의 구조는 1층 거실 위에 다락, 2층 안방과 다용도실 위에 다락을 시공하였습니다. 다락에 대한 향수는 건축비도 못 당합니다. 다락은 평균 높이가 일정 수치 이하이면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 시 적절하게 건축물에 배치하면 생활에 필요한 많은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토대, 바닥, 골조, 지붕까지 하여 골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규격의 구조목으로 건축물의 골조를 세운다고 하여 목골조라 부릅니다. 소재가 철이면 철골조가 되는 것이죠. 지붕과 벽면에 OSB 합판을 시공합니다. 대부분은 지붕부터 시공을 합니다. 비가 올 경우 목구조물을 최소한 보호하는 차원이지만 작은 건축물일 경우 하루면 충분히 시공하더군요. 한쪽에서는 상량식을 준비합니다. 애초에 상량식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한마디씩 훈수를 두는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 상량식을 적극 강조합니다. 집을 여러 번 지어본 것도 아니라 대충 상량식 문구를 자투리 구조목에 적고 시장에서 돼지머리 사고 시루떡하여 대충 치루었습니다. 2차로 지붕재와 벽면재, 창문들이 도착했습니다. 지붕재는 이중 아스팔트 싱글, 벽면은 시멘트 사이딩, 창문은 미국 아트림 창호, 천창은 벨룩스, 방수지는 그레이스로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지붕부터 방수 시트와 페이샤를 시공합니다. 건축에서 비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복병입니다. 최대한 빨리 지붕 쪽부터 방수 시트를 시공하는 이유입니다. 페이샤는 처마 돌림의 영문 호칭인데 석가래들의 끝부분을 막아주며 치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빗물에 직접 닿는 목재여서 방부목이고 페인트 칠까지 합니다. 다락의 전후면으로 창문과 벽면을 만듭니다. 저런 부분에 세워지는 기둥들을 박공색 기둥이라 부릅니다. 창문을 낼 것이기 때문에 개구부도 만듭니다. 현관문 창문의 개구부를 만들고 OSB 합판 시공을 마칩니다. 창문의 개구부는 재단하여 만들기도 하고 합판을 시공 후 잘라내기도 합니다. 제대로 구멍만 뚫으면 됩니다. 방수지를 벽면을 따라 시공합니다. 벽면 외장재인 사이딩에서 수분이 침투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구조재나 단열재에 닿지 않도록 사이딩 시공 전에 벽면을 따라 시공합니다. 공기 투과는 최소화하고 수분 침투는 차단하며 습기는 투과시켜 구조재인 목재를 수분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합니다. 창문을 시공하고 창문 주위를 방수 테이프로 시공합니다. 목구조 골조에서 개구부, 즉 창문이나 문 설치 부분에는 물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서 수분 침투로부터 최대한 철저하게 예방해야 합니다. 외부 벽면에는 시멘트 사이딩을 시공합니다. 골조야 무엇으로 하든 외장재로 선택되는 자재에 따라 집의 모양이 결정되며 자재별로 시멘트, 비닐, 판넬, 스타코, 치장, 벽돌 등을 사용합니다. 다락 지붕에 천창을 시공합니다.
전원생활의 하이라이트, 누워서 별보기, 방 안에서 별보기 꿈입니다. 천창은 그냥 햇빛을 방으로 끌어들이는 용도 이상으로 보지 마세요. 창문 시공을 마무리하고 현관문을 시공합니다. 현관문은 그 시공도 중요하지만 그 소재도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철, 알루미늄, 목재 등등 그 나름의 장단점들이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드디어 지붕 위에 아스팔트 싱글을 시공합니다. 크레인이 동원됩니다. 지붕 위로 싱글을 올려놓고 처마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덮어나갑니다. 30년 정도 버틴다는 데까지는 60년 버텨보죠 뭐. 드디어 골조 지붕 창문이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조금은 허전하고 장난감 같은 모양이지만 지나온 공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목골조만 세웠을 때와 모든 외장재로 골격을 갖췄을 때는 공간감이 틀려집니다. 반축 공사팀은 급히 떠나고 이제 나홀로 남았습니다. 15일 정도의 기간 동안 껍데기뿐인 목조댁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상외로 빠른 기간 내에 완성되어 조금 허무하기도 했죠. 노무비 이윤 포함하여 3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인 셈입니다. 15일에 3인이 3천이라 엄청난 일당이라고 보이겠죠. 그렇지만 숙식비, 공구설료 등 잡다한 빼면 조금 센 일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비에 항상 불만입니다. 왠지 속는 느낌이랄까. 이제 외벽 페인트 칠부터는 저 혼자 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공정은 무조건 혼자서 처리할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